안녕하세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메이커 창작과 학생 여러분. 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주 메모리 관리라는 파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이 메모리에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테고,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메모리가 무엇인지 대충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하드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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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디스크나 뭐 램이라고 하는 것과 뭐 SSD, 이 모든 게 다 메모리, 기억 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기억 장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램은 어느 메모리고, SSD, 하드디스크는 어떤 메모리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메모리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각각의 층마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랑,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가격, 제일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 가격이겠죠.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크게 분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에서 레지스터가 있고, 연관 메모리가 있고, 캐시 메모리, 주 메모리, 보조 메모리가 있는데, 각각의 알아보기 전에, 각각의 기억 장치에 대해서,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컴퓨터가, 즉 CPU가 메모리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느냐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처음에 컴퓨터에 CPU라는 게 존재합니다.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CPU가 존재를 하고, 이 CPU가 실행이 되기 위해선, 일을 하기 위해선 램, 즉 메모리에서 프로그램 혹은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CPU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메인 메모리. 이 CPU는 이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어떤 정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CPU가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토대로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 뭐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게임을 실행을 한다거나 그런 모든 일련의 컴퓨터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인 메모리, 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램, 이 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뭐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이러한 정보들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소가, 큰 저장 장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주 메모리라고 합니다. 주 메모리. 주 메모리라는 곳에 이제 주 메모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 메모리가 아니라 보조 메모리. 보조 메모리. 맨 밑에 있는 보조 메모리. 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보조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조 메모리는 엄청난 대용량으로 컴퓨터를 꺼도 여기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끄면 이 메인 메모리 램에 적재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 정보들은 이 보조 메모리에 다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꺼도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컴퓨터를 동작시켰을 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메인 메모리랑 보조 메모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어떤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 보조 메모리에서 메인 메모리로 가져옵니다. 메인 메모리에 가져오고, 이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적재가 되면 이 CPU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연산을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이 사이에 캐시 메모리라는 게
존재해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란 건 이 CPU와 이 메인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CPU와 메모리의 기본적인 구성을 알고 좀 수업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에는 다시 피라미드로 돌아와서 메모리에는 5개의 이렇게 층이 되어 있는데 왜 층으로 나누었느냐? 즉 비용, 가격.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위쪽 레지스터에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요. 비쌈.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보조 메모리는 저렴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은 이 레지스터는 저장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소용량, 저용량이고 반대로 이 보조 메모리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대용량, 용량이 굉장히 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접근 속도. 메모리에 접근한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냐? 레지스터가 가장 빠릅니다. 고속.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드디스크에는 저속. 하드디스크는 접근 속도가 굉장히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메모리와 CPU의 관계, 큰 틀을 잡고 이 층 5개의 층에 메모리가 5개가 있으며 각각 특징, 가격, 저장 공간, 접근 속도가 각 메모리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에 관련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기억 장치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빠진 게 있죠. 앞에서는 레지스터랑 레지스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레지스터는 뺐습니다. 빼고 대신에 가상 메모리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조 메모리는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조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인데 주 기억 장치, 즉 메인 메모리에서 부족한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된 대용량 기억 장치가 바로 보조 메모리이다. 아까 여기서 봤죠? 이거를 가져갑시다. 여기서 봤죠? 보조 메모리. 즉 이 메인 메모리의 적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보조 메모리이다. 입니다. 주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램, CPU가 직접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 즉 CPU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직접 연산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주 메모리. 즉 CPU가 직접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램, 메인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이 주기억 장치와 CPU 속도 차이를 줄여 처리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즉 뭐냐? 원래대로라면 이 CPU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데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메인 메모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캐시 메모리를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이 CPU한테 줘서 CPU가 연산이 실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에 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캐시 메모리 접근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와 CPU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좀 더 빠른 컴퓨터,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란 메모리가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메모리에 관해서는 좀 가볍게 이게 연관 메모리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장된 내용을 이용해 접근한 장치이다. 이건 좀
한번 읽고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보조 메모리, 여기서 주 메모리, 캐시 메모리, 보조 메모리, 주 메모리, 캐시 메모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하는 역할, 왜 있는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메모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여기서는 이 흐름이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기억 장치가 지금 보조 메모리에서 굉장히 작다고 했잖아요. 이 주기억 장치의 부족한 용량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 기억 장치를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보조 기억 장치를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엄청 큰 프로그램 용량이 메인 메모리 램의 크기보다 큰 뭐 프로그램 게임을 실행을 해요. 근데 그 게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이 게임이 고성능 게임이라 저장 공간, 램 저장 공간이 10기가가 필요한 거야. 10기가. 근데 우리 집 선생님 집에 설치된 컴퓨터 램은 8기가밖에 안 돼요. 8기가. 그럼 이 10기가가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8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게임은 원래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2기가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조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 기법이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장치, 즉 메모리의 관리 전략이 있는데, 관리 전략에는 반입 전략, 배치 전략, 교체 전략이 있어요. 즉, 이 관리 전략은 메인 메모리랑 보조 메모리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보, 즉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적절하게 보조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전략적으로 잘 접근시켜서 데이터를 배치를 시켜서 뭐 반입을 시켜서 교체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즉 효율적으로 메모리 사용, 목적이에요. 이게 메모리 사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입 전략은 프로그램 데이터를 주 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시기를 결정하는 전략이에요. 왜 이 반입 전략이 필요하느냐? 만약에 지금 꼭 실행이 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반입을 미리 하게 되면 그 주기억 장치에 이 공간은 낭비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실행이 될 프로그램인데 미리 가져와서 주기억 장치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공간은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반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언제 가져올 것이냐라는 반입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치 전략, 주기억 장치 내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이에요. 즉 이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 어느 부분에 실을 거냐 라는 게 바로 배치 전략인데, 배치 전략은 뒤에 바로 PPT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거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체 전략은 주기억 장치 내에 빈 공간 확보를 위해 제거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제거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즉 이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는 아까 뭐가 접근한다고 했었죠? CPU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빼올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다 썼어요. 이 정보 이제 다 연산이 되고 사용자한테, 여러분한테 보여줬는데, 그럼 얘는 이미 끝난 거니까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 계속 존재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은 쓸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를 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조 메모리에서 가져올 것인지 정하는 게 바로 교체 전략입니다. 이게 전략에 대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배치 전략, 아까 배치 전략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 내에 어떤 위치에 갖다 놓을 것이냐 라는 게 바로 배치 전략이라고 했어요. 이 배치 전략에는 세 가지,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초는 그림을 그려서 한 번에 설명을 하죠.
이렇게 메인 메모리가 있다고 칩시다. 메인 메모리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 크기가 25, 25, 25K라고 합시다. 25K라고 하면 지금 이 메인 메모리에는 다 빈 공간인데 33K라는 빈 공간이 있고 여기는 사용 중이고 이쪽은 15가 남아있고 이쪽도 사용 중. 여기는 25K. 그 다음에 여기는 40K라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했을 때 최초 적합은 적재 가능한 공간 중에서 쭉 맨 위에서부터 적재 가능한 공간을 찾다가 그냥 이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간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적합은 적재 가능한 공간 중 첫 번째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이니까 이 25K라는 프로그램은 최초 적합을 사용했을 때 어디에 배치가 될까요? 쭉 맨 위에서부터 찾다가 33을 갔을 때 33은 25보다 크고 내가 충분히 적재될 수 있으니까 이 25K라는 프로그램은 이 첫 번째 33K에 적재가 실릴 거예요. 주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25K 프로그램 실릴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 적합이고 최적 적합은 말 그대로 베스트 핏 가장 맞는 곳에 즉 단편화 공간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간단히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 크기랑 가장 비슷한 공간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즉 맨 위에서 찾다 보니까 33이 있고 15가 있고 25가 있고 40이 있을 때 25랑 가장 가까운 저장 공간은 여기죠. 25죠. 25기 때문에 최적 적합 배치 전략을 사용했을 땐 이 25 공간 딱 맞는 프로그램 크기와 비슷한 공간에 배치가 되는 전략이 바로 최적 적합입니다. 그리고 최악 적합은 단편화 공간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맨 위에서부터 찾다가 가장 큰 공간에 남는 가장 큰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이 바로 최악 적합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 적합을 사용했을 땐 이 25K라는 프로그램은 가장 큰 이 40K라는 공간에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최초, 최적, 최악 적합 세 가지 배치 전략이 무엇인지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이렇게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형태를 잘 기억하고 최적, 최악, 최초 적합이 무엇인지 각 전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계속 배치 전략에서 단편화 이렇게 나왔었는데 단편화가 무엇이냐? 주기억 장치는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렸다 안 실렸다 할 거 아니에요. 실렸다 안 실렸다 계속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렇게 주기억 장치 상에서 프로그램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기억 장소 즉 기억 장치의 장소들이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에요. 빈번하게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기억 장소들이 조각들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바로 단편화입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를 하면서 좀 단편화에 대한 감이 아마 오실 거예요. 단편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단편화 그리고 외부 단편화가 있는데 이것도 딱 그림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메인 메모리가 있고 여기 남은 공간이 25K 10 좀 크게 여기가 15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10 이렇게 4개의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4개의 주 메모리, 메인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4개가 있어요. 즉 24K, 14K, 12K, 6K 프로그램이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프로그램이 실릴 건데 이제 이제 최적 적합을 사용했을 때 내부 단표나 외부 단표나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최적 적합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랑 가장 비슷한 크기의 이제 프로그램이 적재가 될 거예요. 그럼 24가 첫 번째 공간에 배치가 되겠죠. 그럼 요만큼 24가 남을 거고 여기가 1이 남게 될 거예요. 1이 남고 24는 이제 적재가 됐어요. 프로그램이 적재가 되고 이제 14는 이 두 번째 여기에 적재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14가 적재가 되고 1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를 실으려고 봤더니 12랑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럼 12는 최적 적합에서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에 얘는 용량이 없으니까 못 실고 다음 6으로 갔을 때 이 6은 어디에 실릴까요? 이쪽 네 번째에 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12가 여기 왔다가 10 나보다 맞네 하고 실지 못하는 거예요. 실지 못하는 거고 이제 6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요만큼 6이 채워지고 여기 4가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단편화는 결과만 먼저 얘기하면 내부 단편화는 6이 되고 내부 단편화의 크기는 6이 되고 외부 단편화의 크기는 10이 됩니다. 6K, 10K. 왜냐면 지금 내부 단편화 다시 정의를 가보면 내부 단편화는 분할된 영역이 할당 작업보다 큰 상황에서 할당된 후 남게 되는 빈 조각. 즉 분할된 영역 25라는 이 공간이 24라는 것보다 크죠. 큰 상황에서 할당되고 남는 공간 여기 1이 공간이 남는 거예요. 1 공간이 남아서 첫 번째 24K라는 프로그램이 실렸을 때 첫 번째 공간 단편화가 1이 생기는 거고 내부 단편화 1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14가 실렸을 땐 분할된 영역이 할당된 14보다 크기 때문에 할당이 되고 여기 또 1이라는 단편화가 생기게 됩니다. 조각이 생기게 됩니다. 조각.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 더하기 이제 12는 실리려고 봤더니 지금 분할된 영역이 할당 작업보다 작죠.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내부 단편화도 아니고 그냥 할당이 안 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내부 단편화의 좀 정의를 보고 분할된 영역이 할당된 작업보다 커야 되는데 이 12K가 실릴 땐 분할된 영역이 작기 때문에 여기 내부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이 실리려고 갔을 때 분할된 영역이 6보다 큰 10이기 때문에 6이 할당이 되고 이 4가 조각으로 남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 4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돼서 내부 단편화는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단편화는 분할된 영역이 할당 작업이라는 게 프로그램. 이제 분할된 영역이 할당 작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할당이 불가능하게 되어 남게 되는 공간이에요. 즉 여기서 봤을 때 위에 문제에서 봤을 때 24는 문제없이 이제 할당이 됐죠. 14도 문제없이 할당이 됐죠. 그 다음에 12가 할당이 될 때 이제 분할된 영역이 할당된 작업 12K보다 작은 상황이죠. 여기가 얘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잖아요. 작은 상황. 그럴 땐 여기는 이제 실리지 못하게 여기가 10이 이렇게 남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분할된 영역이 프로그램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외부 단편화가 10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6 같은 경우에는 6이 실렸지만 당연히 분할된 영역이 크고 내부 단편화가 생겼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분할된 영역과
프로그램 크기에 따라서 내부 단표나 외부 단표나가 나뉠 수가 있고, 외부 단표나는 아예 할당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좀 감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내줄 테니까요. 이 내부 단표나 외부 단표나의 차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차이를 기억하고 기억 공간에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외부 단표나의 크기, 내부 단표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단편화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단편화를 해결해서 주 메모리, 메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해요. 여기서 보면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내부 단편화의 크기를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빈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요 빈 공간,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 얘네들을 사용하면 지금 6 내부 단편화가 6이기 때문에 이 6이라는 공간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얘를 사용할 수 있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6K, 5K, 6보다 작은 크기의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이 컴퓨터는 원래는 하나, 둘, 세 개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가 이 단편화를 해결을 해서 6K 혹은 5K라는 프로그램 4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편화를 해결하면. 즉 그래서 이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간을 재사용한다. 남는 공간, 쓰레기 공간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면 이 단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과 압축이 있어요. 통합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만약에 이것도 간단한 예시로 딱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실려서 사용 중이고, 여기는 15K가 남았어요. 15K가 남았고, 여기는 또 사용 중. 그리고 여기는 20K가 남았고, 여기는 뭐 30K가 남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만약에 통합이랑 압축을 결과만 먼저 보면은, 통합 같은 경우는 인접한 낭비 공간, 즉 인접한 공간을 합쳐서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통합을 사용하면 인접한 공간, 이 20이랑 30이라는 저장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50K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50K인 프로그램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통합이 되기 전에 50K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지금 15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20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30에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건데, 통합의 방법을 이용해서 인접한 공간들을 이렇게 합쳐서 50의 크기로 만들어 버리면 이 50K짜리 프로그램이 이 공간에 실려서 실행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공백을 모아 하나의 큰 기억 공간을 만드는 작업. 즉 아까는 인접한 공간끼리였으면 압축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남은 공간을. 그럼 남은 공간을 합쳐서 65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용량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60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싶은데 이 압축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5에도 못 들어가고 20에도 못 들어가고 30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다가 압축을 사용해서 15, 20, 30을 압축해서 65라는 저장 공간을 새로 만들고 60K를 여기에 실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압축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메모리에 관련해서 좀 쭉 쉬지 않고 했는데,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영상이.
제 과제는 계속해서 풀어주시고요. 혹시 모르는 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댓글이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